어머니, 가족석은 뒤쪽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며느리 채린의 손끝이 차갑게 와 닿았어요. 제 아들의 창립 행사장에서 며느리에게 들은 첫마디였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를 끌어내려 하다니? 난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어. 무대 조명이 제 얼굴을 파고들던 그 충격의 순간을 마음속에, 아니 눈앞에 펼쳐진 모멸의 순간, 내 인생의 허무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어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아들 준영이의 회사 라이즈 컴퍼니 창립 행사였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의 사업을 밀어준 지 1년 만의 자리였죠. 저는 맨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당연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자자도 후원자도 아닌 엄마로서도요. 그런데 며느리 문채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당장에 끌어낼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뒤쪽으로 가시라니까요. 브랜드 이미지상 전면에는 투자자분들과 협력사 대표님들이 앉으셔야 해서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백화점 전기세일 때 산 투피스를 입은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대 위 단상에 서 있던 준영이는 시선을 피했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마이크를 만지작거렸죠.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30년 장사하며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법인 도장을 꺼내 들었죠.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어요. 채린 씨,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해는 장부로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죠. 저는 투자자도 협력사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회사 법인 통장의 공동 명의인이고 초기 자본금 3억의 출처입니다. 그러니 제 자리는 여기가 맞아요. 제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색하고 어쩔 수 없이 치는 박수였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희생 덕분에 오늘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멘트였어요. 그의 눈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혼자 걸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잡았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이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어 회사 서류를 꺼냈어요. 법인 등기 부등본, 통장 사본, 투자 계약서. 새벽 주방의 나무 냄새가 손에 배어 있던 그 시절처럼 하나하나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로 이상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죠. 뭔가 이상해. 도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 장사하며 배운 단 하나의 진실이었어요. 새벽 4시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립 행사 이후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에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죠. 며느리는 SNS에 화려한 행사 사진만 올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바쁠 거야.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손은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법인 통장 거래 내역서, 투자금 집행 내역, 지출결의서, 새벽 주방에서 외상 장부를 정리하던 그때처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형광펜을 들고 메모를 해가며 그리고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상표 등록비 4,500만 원, 광고 대행비 8,200만 원, 컨설팅비 6,800만 원. 금액은 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납품 확인서가 없었죠. 세금 계산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입금 계좌였어요. 주브리지 마케팅이라는 회사로 3건 모두 송금됐는데 검색해봐도 홈페이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VIP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체 거래 내역을 다 출력해 주세요. 법인 설립일부터 지금까지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분량이 꽤 많을 텐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확인할 겁니다. 프린터가 차가운 종이를 토해냈습니다. 1장, 2장, 100장이 넘어갔죠. 그 숫자들 사이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달 비슷한 금액이 비슷한 업체들로 빠져나갔습니다. 디자인 용역비, 마케팅 대행비, 홍보 컨설팅비. 그럴듯한 이름들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법률사무소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장도연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제가 장도연입니다.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법인 회계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 이름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어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한번 뵙겠습니다. 그날 오후 법률사무소. 장도연 변호사는 40 중반쯤 돼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허위 인보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 인보이스요? 네. 실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는 거예요. 돈을 빼돌리기 위한 수법이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일단 이 브릿지 마케팅이라는 회사부터 추적해 볼게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몇 번의 클릭 후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화면 속 법인 등기 부등본에 찍힌 이름. 문채린. 며느리였습니다. 이건 숨이 막혔어요. 손에 쥔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죠. 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보증보험 가입 내역도 확인해 보셨나요? 보증보험이요? 회사가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는 보험이에요.
혹시 여사님 명의로 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보증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죠. 제 이름으로 된 보증보험. 금액은 2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통화 가능해? 응. 엄마, 회사 서류 좀 뒤지고 다니신다면서요? 은행에도 갔다 오시고.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준영아, 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엄마, 제발 회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건 간섭이 아니라 엄마는 장사만 하셨잖아요. 회사 경영이 뭔지 모르시면서 왜 자꾸 말이 끊겼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어요. 준영아, 이 보증보험은 뭐니? 내 이름으로 2억이나. 그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잠깐만 있으면 돼요. 잠깐? 2억이 잠깐이야? 엄마, 지금 회사가 중요한 시기라고요. 제발 조용히 좀 있어 주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준영아, 넌 엄마가 숫자를 못 읽는 줄 아니? 저는 도장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제 손때가 묻은 묵직한 도장. 그리고 장도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다시 뵙고 싶습니다.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번지는 잉크처럼 제 분노도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아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성결제가 신뢰를 만들어요, 어머님. 며느리의 말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장도연 변호사의 사무실, 오전 10시. 주브리지 마케팅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거기엔 복잡한 거래 구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 유령 회사예요. 문채린 씨 명의로 설립됐지만 실제 사무실도 직원도 없습니다. 단지 계좌만 있죠. 그럼 여기로 들어간 돈은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 개인 계좌로 분산됐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문채린 씨 개인 계좌고요. 다른 하나는 준영 씨 명의예요. 준영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론 그렇게 보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사님 명의로 가입된 보증보험 기억하시죠? 2억짜리요? 네. 그게 지금 3건입니다. 총 5억 2천만 원이에요. 뭐라고요?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걸 또 가입했다고. 도장 있으시죠? 그걸로 했을 겁니다. 공동대표니까 가능해요. 제 가방 속 도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도장이 제 등에 칼을 꽂는 도구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단 며느님과 아드님을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식으로요. 정식으로요? 네. 녹음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지금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들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사로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오세요. 우리도 할 말 있어요. 다음 날 라이즈 컴퍼니 사무실.
강남 한복판의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습된 미소였어요. 앉으세요. 준영이는 옆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준영아. 겨우 대답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 좀 볼래? 탁 소리를 내며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뭔데요? 며느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브릿지 마케팅? 채린 씨 회사죠? 네. 그게 어쨌는데요? 여기로 들어간 돈이 1억 9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납품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상표 등록비라고 했는데 상표 등록은 어디 있어요? 광고 대행비라고 했는데 광고는 어디서 집행됐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성결제로 신뢰를 쌓는 거예요. 신뢰요? 네. 우리 같은 스타트업은 먼저 돈을 주고 브랜드를 키워야 해요. 어머님은 예전 방식만 아시니까. 예전 방식? 제 손이 떨렸어요. 채린 씨, 저도 30년 장사했어요. 돈 주고 물건 받는 게 신뢰예요. 돈만 주고 물건을 안 받으면 그건 사기라고요. 어머님,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보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 좀 해봐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증보험 증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보증보험이 3건이에요. 5억이 넘어요. 이건 언제 가입한 거예요? 준영이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필요? 내 허락도 없이? 공동대표잖아요. 회사 운영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준영아.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 이름은 잠시 빌려줄 물건이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강남 거리의 화려한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돌아섰어요. 어머님은 이 세계를 모르세요. 스타트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발목 잡지 마시고요. 발목을 잡는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3억을 줬어요. 내 이름을 담보로 5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어머님은 투자하신 거예요. 투자는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고, 투자와 사기는 달라요. 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뭐? 엄마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준영아, 나는 지금. 엄마, 나가주세요. 제발. 아들의 눈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쥐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좋아. 나갈게.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준영아, 기억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문을 열고 나왔어요.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얼굴이었어요.
창문 밖 광고판의 빛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성공의 빛, 한쪽은 그림자. 저는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장도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녹음 다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다음 단계요? 가압류 신청입니다. 더 늦으면 재산이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회사가 그날 저녁 뉴스 자막이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한 지 이틀 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켰는데 카톡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지인들, 옛날 단골 손님들, 심지어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척들까지. 언니, 이거 언니 맞아요? 미정 씨, 뉴스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한테 그러시면 어떡해요? 손이 떨렸어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봤죠. 성공 앞둔 스타트업, 어머니의 집요한 간섭으로 위기, 투자금 회수 요구하며 계좌 동결, 아들 부부 황당. 기사 속엔 며느리와 아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투자하신 돈을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세요. 회사가 잘 되는 게 싫으신 것 같아요. 준영이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요. 저희는 성실하게 경영해 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침착하게 말했어요. 고부 갈등이 회사까지 영향을 미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댓글창을 열었어요. 요즘 노인네들 진짜 문제임. 자식 성공하는 게 싫은가 봄. 투자해놓고 왜 간섭해 크크. 불쌍한 며느리. 몇 개만 읽었는데도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장도연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뉴스 보셨죠? 네. 이게 대체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프레임 싸움으로 가려는 거예요. 프레임이요?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횡령과 사기 문제를 고부 갈등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죠. 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여사님, 지금 대응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말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저쪽은 이미 언론 플레이 준비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증거로 끝냅시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종합뉴스에도 나왔어요. 스튜디오에 나온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 투자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데 9세대 분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 간 투자는 계약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네요. 저는 리모컨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텔레비전을 껐어요. 참아, 김미정. 지금은 참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장도연 변호사 사무실. 여사님 앉으세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며칠간 추적 작업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에 복잡한 거래 흐름도가 떴습니다. 브릿지 마케팅으로 들어간 돈 기억하시죠? 그 돈이 3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채린 씨 개인 계좌로 갔습니다. 3단계요? 네. 브릿지 마케팅에서 크리에이티브 허브라는 회사로, 거기서 다시 디자인 플러스로, 최종적으로 개인 계좌로요.
그럼 이 회사들도 다 유령 회사입니다. 모두 같은 날 설립됐고 같은 주소를 쓰고 있어요. 실체가 없는 거죠. 변호사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IP 추적 결과예요. IP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컴퓨터의 위치 정보예요. 세 회사 모두 같은 IP에서 같은 시간대에 발행됐습니다. 화면 속 주소를 보니 라이즈 컴퍼니 사무실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증보험 신청서예요. 여사님 서명이 있죠? 네. 이거 필적 감정 맡겼습니다. 위조예요. 뭐라고요? 도장은 진짜인데 서명은 가짜입니다. 누군가 여사님 서명을 따라 쓴 거예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횡령과 문서 위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준영이는 어떻게 돼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드님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금 내역을 보면 일부가 아드님 계좌로도 들어갔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여사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여사님만 손해예요. 5억 넘는 빚을 떠안게 되는 거죠. 아드님을 지키시려면 지금이라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가압류 신청 그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소장도 준비해 주세요. 문채린 씨에 대해서요. 아드님은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일단은 며느리만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정 씨죠? MBC 탐사 보도팀입니다. 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보도된 스타트업 투자건 관련해서요. 아니요, 저는 회계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도연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증거로 끝냅시다. 좋습니다.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프레임의 그림자 속에 갇혔던 제가 이제 빛 속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 백발이 성성한 머리. 미정아, 넌 할 수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도장은 말보다 강하다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내일이면 탐사보도팀을 만납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살리려다 그랬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한 말이었습니다. MBC 탐사보도팀 기자를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저는 쇼핑백 가득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통장 사본, 세금 계산서, 계약서, 모든 걸 복사해서 가져갔죠. 이게 전부예요? 젊은 여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3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서류는 반드시 남긴다는 거요. 기자와 PD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대단한데요. PD가 중얼거렸습니다. 단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체계적인 횡령 사건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제가 간섭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집 주방에 앉아 있었어요. 수증기가 오르는 주전자를 보며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브릿지 마케팅 1억 9천만 원 등 모두 합치면 8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액수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도연 변호사였어요. 여사님, 법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네. 가압류 결정이 났어요. 라이즈 컴퍼니 계좌 전체가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문채린 씨 개인 계좌도요. 손에 든 찻잔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아드님한테요.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예상대로 10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준영이었어요. 엄마, 고함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회사 계좌가 다 동결됐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그러라고 했니? 뭐? 엄마 이름으로 5억 보증보험 가입한 거 엄마가 허락했니? 브릿지 마케팅으로 2억 가까이 보낸 돈, 그게 어디로 간 건지 설명 좀 해봐. 그건 회사 운영하려면 거짓말을 해도 되니? 서류를 위조해도 되니? 엄마, 엄마는 30년 장사하면서 한 번도 거짓 영수증 끊은 적 없어. 외상받아도 장부에 다 적었고 한 푼 차이 나면 밤새 맞춰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엄마는 몰라요. 스타트업이 뭔지, 요즘 사업이 어떤지. 그래, 엄마는 몰라. 근데 숫자는 알아. 들어간 돈이 있으면 나온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 저녁에 와. 채린이랑 같이 할 얘기가 있어. 안 오면 엄마가 갈게. 법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영이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헬쑥한 얼굴이었어요. 들어와.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지 않았어요. 설명 좀 들어볼까?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잘 안 됐어요. 투자도 안 들어오고 매출도 안 나고.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다음 투자 라운드까지 버티려면 그게 내 이름으로 사기치는 이유가 되니?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살리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살리려고? 뭘? 회사를요. 조금만 더 버티면 투자가 들어올 것 같았어요. 그럼 다 갚으려고 했고, 거짓말 하지 마. 제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 브릿지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허브, 디자인 플러스. 다 채린이 내 회사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회사들로 돈 빼돌려서 뭐 했어? 회사 살리는 데 썼어? 아니요. 그럼 개인 빚 갚았어요. 결혼 전에 생긴 빚이었어요. 투자 잘못해서 생긴 거였는데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빚 때문에 투자자들이 준영이 회사에 투자 안 하려고 했어요. 제 신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갚아야 했어요.
그게 내 돈으로 갚을 이유가 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몰랐어요. 채린이가 개인 빚이 있는 줄. 거짓말. 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계좌로도 3천 들어갔잖아. 이것도 몰랐어? 그건 회사 운영비로. 운영비면 회사 계좌로 가야지. 왜 내 개인 계좌로 가? 둘 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영아. 네. 엄마가 뭐가 제일 서운한지 알아?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엄마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립 행사 때 내가 엄마 눈을 피한 거, 나를 끌어내려고 한 거, 그게 제일 아팠어. 준영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싶었어. 30년 새벽 시장에서 장사한 엄마가 창피한구나. 엄마.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었어. 내 아들이 정말 그런 애인지.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장도연 변호사 사무실로 와. 둘 다. 뭐하러요? 합의해야지. 어떻게 갚을 건지, 회사는 어떻게 정리할 건지. 회사를 정리요? 당연하지. 이미 계좌 동결됐고 곧 고소장도 들어가. 회사 계속할 수 있겠어?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살리려다 그랬어요. 정말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리려면 거짓부터 멈춰야 해. 거짓으로 세운 건 언젠가 무너져.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둘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장도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합의 자리 만들어주세요. 아들 부부가 갑니다.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수증기가 올라오는 주전자 앞에 섰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리의 끝이 보였어요. 거짓의 고리를 이제 끊어낼 시간이었습니다. 법원 접수 창구의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사흘 전 장도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 회사 정리하고 천천히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년이면 시효 끝나. 그때 가면 못 받아. 아니에요. 진짜 갚을게요. 믿을 수가 없어. 이미 한 번 속았는걸. 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8억을 어떻게 구해요? 그건 너희가 생각할 문제야. 내 이름으로 진 빚인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장도연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단 회사 자산부터 정리하시죠. 사무실 보증금, 비품, 재고, 있는 거 다 현금화하세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회사가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이미 망했어요. 허위 매출로 세운 회사는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합의는 깨졌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나갔고 준영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법원에 서 있었습니다. 여사님,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이 고소장이 접수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장도연 변호사가 물었어요. 알아요.
아드님도 공범으로 포함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영이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냥 엄마 역할을 할 뿐이에요. 엄마 역할이요?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거. 그게 엄마니까요.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묵직한 도장이었어요. 주황색 잉크가 서류 위에 번졌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만간 검찰에서 연락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변호사님,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고 보통 23개월 걸려요. 그동안 준영이는요? 출국 금지됩니다. 그리고 조사받으러 다녀야 하고요. 제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여사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아드님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이미 서류 위조까지 했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미정 씨죠? MBC 탐사보도팀입니다. 아, 네. 오늘 저녁 9시 뉴스데스크에 여사님 인터뷰 나갑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추가 취재한 내용도 함께 방송돼요. 라이즈 컴퍼니 말고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 입은 분들이 더 있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더 있어요? 네. 문채린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확인 중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9시 정각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투자 사기 의혹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어요. 씨는 유령회사 3곳을 만들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5억 원이 넘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한 번도 거짓 영수증 끊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제 이름으로 화면 속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수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피해자가 나왔어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도 문채린 씨한테 당했어요. 2년 전에 투자했는데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유령회사 만들어서 돈 빼돌리고 취재 결과 문채린 씨는 최근 5년간 3개 회사를 설립했고 모두 12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그때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자막이 떴습니다. 허위 인보이스, 가족 담보 악용, 반복되는 스타트업 사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네 지인들이었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요. 진짜 며느리가 그랬던 거였네요. 미정 씨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오해했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가로 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도장은 말보다 강하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거짓은 끝났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준영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보고 있었어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대신 장도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준영이가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까요? 네,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지금처럼 증거가 명확할 때는요. 준영이한테 전화해 주세요. 자수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네. 며느리 쪽에서 합의 요청 오면 조건 들어보세요. 하지만 돈 다 받기 전엔 합의 안 합니다. 강하시네요. 제가 약하면 준영이는 평생 배우지 못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도장을 비춰봤어요. 이제 이 도장이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거짓을 끝내고 진실을 세우는 일. 그게 제 마지막 역할이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조명이 제 장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5대가 저를 향해 있었어요. 고소 접수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 문채리는 구속됐습니다. 횡령, 사기, 문서 위조. 3가지 혐의였죠. 준영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자수했고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MBC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김미정 여사님, 오늘 특별히 가져오신 게 있다고요? PD가 물었습니다. 네, 이거요. 저는 낡은 장부를 꺼냈어요. 30년 된 외상 장부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새벽 시장에서 장사할 때 쓰던 장부예요. 여기 보세요.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적었어요. 외상 준 것, 받은 것,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요. 카메라가 장부를 클로즈업 했습니다. 왜 이렇게 꼼꼼히 적으셨어요? 신뢰 때문이에요. 외상이라는 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배신하면 안 되니까. PD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여사님 아드님 회사는 정반대였네요. 그게 제일 속상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제 아들이 깨뜨렸다는 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사님,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모두 50대에서 60대 사이였습니다. 첫 번째 남성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2년 전에 문채린 씨한테 투자했습니다. 화장품 사업한다고 해서요. 그런데요, 6개월 만에 회사가 없어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돈도 못 받았죠. 두 번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이에요.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똑같았어요. 세 번째 남성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PD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문채린 씨는 최근 5년간 여러 회사를 만들었다 폐업했습니다. 화면에 회사 목록이 떴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회사 만들고 투자금 받고 허위 서류 만들고 돈을 빼돌린 뒤 폐업.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렇게나요? 네.
그리고 이건 확인된 것만이에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뉴스 보고 연락드렸어요. 김미정 여사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요. 혼자서는 무서웠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PD가 물었어요. 여사님, 아드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준영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요? 네. 빚을 갚으려면 일을 해야 하니까요. 제대로 된 일을요. 아드님과는 화해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화해할 거예요? 제 아들이니까요. 미워도 속상해도 제 아들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PD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사님, 이제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엔 노미라라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저는 문채린 씨 회사에서 일했던 노미라입니다. 화면 속 여성이 말했습니다. 문채린 대표님이 시켰어요. 가짜 세금 계산서 만들라고. 실제 거래가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서류만 만들고 숫자만 채우고 그게 다였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거부하면 해고당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무서웠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서류들이 나왔어요. 같은 이름으로 여러 번 만들어진 가짜 서류입니다. PD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날짜만 바꿨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회사 이름만 달라요. 파일 이름이 같았어요. 날짜도 같았고요. 이게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노미라가 다시 나왔어요. 그쪽에서 부탁했어요. 가족 이름으로 보증보험 가입해달라고. 가족이요? 네. 시어머니분 이름으로요. 서명은 제가 따라 썼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스튜디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사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속상해요. 뭐가요?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게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일 아파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한 피해자분이 다가왔어요. 여사님, 감사해요. 뭐가요? 여사님이 용기 내셔서 저희도 목소리 낼 수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은 우리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허위 서류로 수십억 사기, 가족 이름까지 악용. 문채린 징역 5년 구형 추가 피해자 수사 중.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거짓은 끝났네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어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게 남은 제 몫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뉴스 봤니? 엄마는 내가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제대로 정직하게.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고맙고 미안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제 장부처럼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이제 제 일은 억울한 분들의 장부를 대신 읽어드리는 겁니다. 봄비가 그친 날
저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문채리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에요. 준영이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지금은 요양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어요. 상권지킴이 법률센터, 깔끔한 글씨로 쓰인 간판 아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장도연 변호사가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네요, 여사님. 떨려요. 정말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계셨잖아요. 여사님 자신을 지키시면서요. 문을 열었습니다. 새 사무실 냄새가 났어요. 책상, 의자, 컴퓨터. 간단했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제 낡은 외상장부를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왜 이걸 걸어놨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여사님의 시작이니까요. 숫자 하나 빠뜨리지 않던 그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잖아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전 10시 사무실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었어요. 70대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낡은 봉투를 꼭 쥐고 계셨어요. 여기가 상권지킴이 센터 맞나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여셨어요.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집주인이 연락도 안 받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계약서가 무섭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혼자서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전 새벽 시장에서 외상장부를 들고 떨던 제 손처럼 할머니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요. 장도연 변호사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며 설명했어요. 이 조항 보세요. 집주인이 의무를 위반했어요.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손님이 계속 왔어요. 임대료 분쟁으로 가게 문 닫을 뻔한 식당 주인, 허위 광고에 속아 물건을 떠안은 노점상, 불공정한 계약서에 눈물 흘리던 청년 사업가, 모두 저처럼 법 앞에서 작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서류를 보며 숫자를 확인했어요. 새벽 시장에서 외상장부 정리하던 그때처럼 한 줄 한 줄 꼼꼼하게요. 여기 이 금액이 이상해요. 계약서랑 달라요. 정말요? 저는 몰랐어요. 이런 걸 찾아야 해요. 작은 숫자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요.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준영이었어요. 준영아. 아들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샀다고 했어요. 축하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 엄마, 저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뭘? 진짜 일이 뭔지요. 땀 흘려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해온 게 이런 거였구나.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잘하고 있어, 준영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엄마처럼 정직하게요. 그래. 그럼 됐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장도연 변호사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도장을 들었어요. 30년 된 묵직한 도장.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도장이었습니다. 거짓을 끝내고 진실을 지키는 도장. 핸드폰을 열어 메모를 썼습니다. 오늘 내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다. 상권 지킴이 센터의 첫 손님은 전세금 피해자 할머니였다. 그분의 떨리는 손을 보며 1년 전 나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아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을. 메모를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선명한 무지개였어요. 내일도 누군가 제게 올 거예요. 억울하고 무섭고 외로운 사람이요. 그때 저는 말할 겁니다. 괜찮다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장부를 보자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도장은 말보다 강하니까요. 저는 도장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햇살이 간판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미정, 30년 장사꾼에서 상권 지킴이가 된 여자.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시작이 되는 곳. 바로 여기, 이 작은 사무실에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새롭고 보람된 창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자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